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살펴보고 있죠. 중세 천년 역사를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터키에서 함락되는 1453년까지 476년부터 1450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에 크게 4명의 이정표가 된 인물, 2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샤르마니 황제, 2명의 교황, 그리고리우스 7세, 그리고 이노센트 3세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살펴보는 시기는 이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초래한, 그래서 중세를 개막하게 만든 게르만족의 대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자, 게르만족의 대이동 가운데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프랑스 동부에 정착한 부르군투족의 이동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결국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죠. 물론 서쪽 로마이고요. 이러면서 중세가 강제적으로 개막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후 유럽은 로마인들이 야만적으로 터부시했던 게르만족들이 펼치는 아수라장, 약육강식, 동물의 왕국이 펼쳐지죠. 그리고 1, 2세기쯤 지나서 대충 교통정리가 되는데, 자, 동로마, 비잔틴 제국 이름으로 1000년 더 가고요. 서쪽 로마는 무너지고서 야만족들이 이제 여기에 다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은 서고트 왕국이, 그리고 유럽의 중앙은 프랑크 왕국이, 그리고 그쪽의 동쪽을 부르군투 왕국이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동고트 왕국이, 그리고 그 북쪽에 롬바르드 왕국,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반달 왕국, 그리고 영국에는 앵글족과 섹슨족이 넘어가서 합쳐져서 앵글로 섹슨족 왕국이 등장하게 되죠. 자, 저희가 모두 이제 다 이게 게르만족의 일파인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고 있죠.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이후 복잡하게 펼쳐지는 중세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북아프리카에 정착한 반달족에 대해 살펴봤죠. 자, 오늘은 그 최종편입니다. 게르만족 대이동 최종편. 프랑스 동부에 정착한 부르군투족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보르도와 함께 프랑스에서 포도주 산지로 유명한 부르고뉴 지방이 있습니다. 이 부르고뉴가 같은 건데 프랑스어로는 부르고뉴, 독일어로는 부르군투.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부르군투족이 이제 나중에 프랑스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르고뉴로 오늘날 불린다. 보르도, 그리고 부르고뉴, 여기가 이제 세계적인 이제 와인 산지가 되죠. 프랑스 지도인데 부르고뉴는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 그리고 보르도는 이제 아키텐지아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자, 이 부르군투족은 406년경 이제 오데르강 유역에 흩어져 살다가 라인강 상류로 이동해서 훈족과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군다하르라는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1왕국이 세워집니다. 대략 410년경인데요. 410년 이제 서로마의 호노리우스 황제와 부르군투족이 평화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라인강 상류에 왕국을 세울 것을 허락을 받죠. 자, 라인강 상류에 세워진 제1왕국은 여기이고요. 하지만 평화협상을 맺었지만 이 부르군투족은 계속 로마를 공격하는 거예요. 로마를 계속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아이티우스 장군이 훈족과 합세해가지고 이 왕국을 공격하죠. 그러면서 제1왕국은 고작 20여 년 지나고 나서 이제 멸망하게 되죠. 이 군다르의 제1왕국, 첫 왕국의 역사는 이 독일 전통 서사시인 니벨링겐의 노래, 그리고 바그너의 오페라인 니벨링겐의 반지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니벨룽겐, 이것은 바로 이제 그 부르곤투족에 속하는 니벨룽족의 전설을 담고 있는데요. 니벨룽겐의 노래는 책으로, 그리고 니벨룽겐의 반지는 역사 대하드라마로 이제 영화로도 이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군다르의 제1왕국, 부르곤투 왕국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시도합니다. 왕국이 무너졌지만 이제 제2왕국이 군디오크 족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2왕국이 등장하는데, 자, 훈족과 로마 연합군에 의해서 제1왕국이 무너졌다고 했죠. 하지만 이때 부르곤투족은 훈족의 지배는 거부하고 아이티우스가 이끄는 그래도 로마 제국의 수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51년 카탈라우눔 전투 수차례 얘기했는데요. 이 전투는 바로 아틸라가 이끄는 천하무적 훈족에 맞서서 로마가 다른 여타 게르만 부족과 연합해가지고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과 싸우는 전투죠. 이 전투에서 연합군이 이깁니다. 아틸라는 이 전투에서 지고서 너무 절망해가지고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어쨌든 이 카탈라우눔 전투에 부르곤투족은 로마의 동맹국으로 참전하게 되죠. 그리고 승리 이후 갈리아 남쪽에 정착을 허락받습니다. 그러면서 제2왕국이 들어서게 되죠. 제2왕국이 여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1왕국은 금방 무너졌고 제2왕국이 이제 들어서게 된다. 자, 453년 이 부르곤투 제2왕국은 서고투족과 이제 동맹을 맺고서 프랑크족에 맞서죠. 프랑크족에 맞습니다. 이 부르곤투 왕국, 여기는 이제 굉장히 강력했던 서고투 왕국과 연합을 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프랑크족에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507년 부의 전투에서 이 프랑크족과 서고투족이 싸우잖아요. 누가 이깁니까? 프랑크족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서고투족은 이 갈리아 땅을 다 잃고 스페인으로 들어가서 여기 안으로 구겨집니다. 프랑크족이 다 이렇게 커지게 되고, 부르곤투족은 혼자서 강력한 이 프랑크족을 맞서게 되는 상황에 도래하죠. 바로 요겁니다. 자, 부의 전투 이후에 서고투 왕국은 전투에서 지고 나서 스페인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넓은 지금의 유럽 본토 대부분을 프랑크 왕국이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부르곤투 왕국은 혼자서 이 프랑크 왕국과 대적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53년에 이 부르곤투의 공주 일디코가 훈족의 그 아틸라의 첩으로 결혼합니다. 근데 그 결혼식 날 첫날 밤에 아틸라가 죽게 되죠. 복상사로 죽게 된다. 성행위 중 사망하는 것을 이제 복상사라고 하죠. 그래서 일디코가 이제 암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자, 나중에는 이제 이 프랑크 왕국은 이제 이 부르곤투 왕국은 이 프랑크 왕국에 이제 왕국에 흡수되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534년에 이제 이 왕국마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계속 시도하지만 이제 부르곤투 왕국은 이제 계속 7.8기 계속 도전하지만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다시 또 도전하는 거예요. 프랑크 왕국 내에서 제3왕국으로 또 등장을 하게 된다. 자, 프랑크 왕국은 굉장히 강력했지만 이제 왕자들에게 한 장자에게 전체를 왕국을 주지 않고 왕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죠. 그러면서 왕국이 계속 분열되면서 작은 공국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그 공국 중에 하나로서 이제 프랑크 왕국 내 작은 공국으로서 부활을 하게 되죠. 자, 하지만 그것마저도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개의 공국들이 있죠. 그 중에 이 부르고뉴 공국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샤를 마르텔이 프랑크 왕국을 재통일하면서 또 멸망하게 되죠. 이렇게 총 3번 1왕국, 2왕국, 3왕국이 계속 도전하지만 왕국이 금세 멸망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고뉴 왕국의 이 꿈은 우리 왕국을 계속 지탱하는 것인데 그게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부르고뉴 공국, 이제 왕국은 안 되니까 이제 공국, 이제 공장령으로 이제 다시 출발하는 건데, 자, 이 부르고뉴 공국, 요것은 이제 이 부르군투족, 여기에서 이제 유래한 것이죠. 나중에 이 지역이 카페 왕조, 그러니까 프랑스가 등장하게 되는 카페 왕조에 속하게 되면서 이름이 이제 프랑스어로 부르고뉴가 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랑크 왕국이 유럽의 전 지역을 이제 통일하게 된다. 스페인을 뺀 이 지역,
바로 샤르마뉴 대제 때 통일하게 되죠.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왕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부르고뉴 공국은 어때요? 이 서프랑크, 나중에 프랑스가 되는 서프랑크에 속하게 되죠. 이 서프랑크의 이제 요 왕조가 뭐냐? 카페 왕조라고 합니다. 위그 카페를 이제 초대 왕으로 하기 때문에 카페 왕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스타벅스 그게 아닙니다. 이름이 카페예요. 성이 카페 왕조. 카페 왕조 내에 작은 공국으로서 출발하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카페 부르고뉴라고 하죠. 자, 로베르 2세라고 하는 왕 때에는 이제 이 부르고뉴 공국의 땅이 이제 왕의 직할령이었죠. 하지만 그 뒤를 잇는 앙리 1세 때에 앙리 1세는 자기 동생 로베르에게 이 부르고뉴 땅을 주면서 왕자령으로 주면서 이제 이때 공국이 되죠. 이후 이 부르고뉴 공국은 이제 300년간 지속되면서 이 프랑스의 카페 왕조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생존을 모색합니다. 주요 전투가 있을 때는 함께 종군에서 싸우기도 하죠. 이 카페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그 뒤를 잇는 게 프랑스에서는 발루아 왕조거든요. 발루아 왕조. 이 발루아 왕조 내에서의 부르고뉴 공국을 이어간 사람들이 5명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강력했던 이제 공국입니다. 자, 호담공 필립 2세, 이 발루아 왕조, 프랑스 왕인 장 2세는 자기의 막내 아들인 필립을 이 부르고뉴 공작에 임명하죠. 그게 바로 이제 호담공 필립 2세입니다. 근데 이 발루아 부르고뉴는 개창과 동시에 놀라운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이 필립 2세가 누구와 결혼하는가? 바로 플랑드르 지방, 지금 네덜란드가 있고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있는 그 지역 있죠. 저지대 플랑드르의 여백작인 마가렛 3세와 결혼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집니다. 당시 플랑드르는 유럽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거든요. 이러면서 공국 부흥의 시발점이 되죠. 기도 함께 볼 텐데요. 부르고뉴 공국인데 바로 플랑드르 백작과 결혼하면서 이제 나라가 합쳐진다. 당시 여기 작지만 상업이 발달하고 하면서 또 문화가 발달하고 하면서 유럽에서 최고의 인텔리 공국이었습니다. 둘이 합쳐지면서 발루아 왕조 당시에 부르고뉴 공국은 굉장히 잘 나간다. 그 이후에 용맹공 장 1세를 거쳐서 선량공 필립 3세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영국과 프랑스가 소위 말하는 100년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이 부르고뉴 공국은 누구를 지원하는가? 프랑스가 아닙니다. 영국을 지원하죠. 자, 이때 프랑스가 계속 밀리잖아요. 영국한테. 그러니까 부르고뉴 공국과 프랑스는 이제 휴전하는 대가로 부르고뉴 공국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이때 드디어 이제 부하 국가가 아니고 독립 국가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아들인 용담공 샤를 때에 굉장히 강력해지는데 용담공 샤를은 행정기관과 법원을 개편해 가지고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죠. 그리고 군대를 개혁하고 하죠. 하지만 그는 고작 10년 통치하고 무모하게 로렌 공국의 수도인 낭시를 공격하다가 전사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는 후사가 아들이 없이 딸 하나, 그 딸 마리라고 하는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프랑스 내 공국에서 벗어나서 왕국으로 발전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는 후사 없이 딸만 남기고 죽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가 왕국을 원했지만 당시 프랑스 왕인 루이 11세는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죠. 당시에 제후국이, 그러니까 공국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자동적으로 왕국에 흡수되는 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 루이 11세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부르고뉴 공국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러니까 돈도 많고 세금도 많이 거치겠죠. 이 부르고뉴 공국 호시탐탐 노렸고, 자, 후사 없이 딸 하나만 남겨놓고 죽으니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딸 마리는 어때요? 프랑스의 침공을 받고 완전히 포위됩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이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당시 합스부르크가의 막시밀리안 왕자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그 편지에 감동을 받고 막시밀리안 왕자는 전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기사를 구해가지고 마리를 구하러 옵니다. 물론 이제 레이디를 구하는 기사도 정신이 발휘된 것도 있지만 이들은 한 번 딱 만났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이 막시밀리안과 마리 결국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 막시밀리안과 마리와 관련이고, 여기 이제 드라마가 이제 지금 왓챠, 웨이브 여기에서 상영하고 있는 막시밀리안과 마리 요 드라마 시리즈물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독립 왕국을 꿈꾸었는데 이제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 마리와 막시밀리안이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손자 때에 가서 대박이 터집니다. 그 손자가 누구냐? 바로 카를로스 5세죠. 카를로스 5세. 자, 막시밀리안과 마리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필립. 그 필립이 누구랑 결혼하는가? 바로 후아나하고 결혼하죠. 후아나. 근데 이 후아나는 누구냐? 바로 엄마가 스페인의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라 여왕입니다. 그리고 아라곤 왕 페르난도가 아빠죠. 이 페르난도와 이사벨이 결혼하면서 스페인이 통일을 하죠. 그리고서 통일된 그 힘을 모아가지고 콜럼부스의 신대륙행을 지원했던 그 이사벨라 여왕입니다. 그 딸이 후아나예요. 그 후아나와 이 필립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카를 5세다. 카를 5세. 그러니까 마리와 막시밀리안 1세 그 사이에서 난 그 손자인 카를로스 5세 때 영토가 얼마나 커지는가. 아마 지금까지 우리 대영 제국을 알지만 대영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바로 카를로스 5세가 통치하던 땅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프랑스인데 이 프랑스를 빼고 나면 스페인 전 영토 여기가 또 카를로스 5세 영토고요. 원래는 이 부르고뉴 이쪽하고 이 플랑드르 여기였잖아요. 이거 당연히 자기 거죠. 근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또 황제가 되거든요. 카를로스가. 그래서 이 전 지역을 또 다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 나폴리 왕국도 먹죠. 그리고 시칠리아도 얻습니다. 그리고 사르디나도 얻고요. 그리고 어때요? 바로 할머니가 또 이제 개척했던 신대륙 콜럼버스에서 이제 개척했던 신대륙 여기까지도 카를로스 5세의 영토가 되죠. 해가 지지 않는 영토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작은 공국 하나인데 독립국의 지위를 원했지만은 바로 그 손자 때인 카를로스 5세 때에 드디어 대박이 터지면서 유럽 대륙의 상당 부분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죠. 프랑스, 영국을 빼면은 그리고 신대륙까지 아우르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부르곤투 공국 1왕국, 2왕국, 3왕국이 무너지고 이제 공국으로서 이제 시도했던 이게 이제 나중에 카를로스 5세 때에 대박이 터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르곤투족의 이동까지 해서 게르만족의 대이동 역사를 대략 마쳤는데요. 오늘 이제 간단히 한번 게르만족의 대이동 역사를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족 대이동의 시대였다. 자, 재미난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다루는 4세기에서 6세기는요. 이 서양 역사뿐이 아니고 동양 역사에서도 공히 민족 대이동의 시대였습니다. 서양에서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훈족이 침입하고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각종 혼란의 시대가 펼쳐지죠. 그러면서 대충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이제 강력한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동양 역시 비슷한 시기에 한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 영토에 이제 흉노, 선비, 오한 뭐 이런 다양한 나라들 5호 16국 시대가 펼쳐지죠. 5호 16국 시대. 자, 서양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게르만족이 이제 막 밀려오면서 엄청난 혼란. 그 다음에 프랑크 왕국이 이제 유럽의 본토를 통일하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고, 동양 역시 한 나라가 멸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5호 16국. 5호. 5개 오랑캐가 총 16개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북쪽에. 그 북쪽을 나누는 그 기준이 뭔가 요 강입니다. 요 강. 화이, 수이 강. 요 강을 기준 여기가 이제 북쪽. 여기가 남쪽. 자, 근데 5개 그 오랑캐가 누구냐? 바로 흉노, 선비족, 갈족, 강족, 저족 이 5개의 오랑캐 5호가 오랑캐 호자입니다. 16개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나온 나라들이 전부 이제 16개 나라죠. 나중에 이거 전체를 누가 통일합니까? 수나라가 589년에 통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4세기에서 6세기는 이제 정말 동일하게 동서양 모두 민족 대이동의 시대. 좋게 말하면 민족 대이동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놀라운 혼란기, 엄청난 혼란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 동방의 경우 이 아만족들이 이제 한족 가운데 들어와서 1, 2세기 이후 중국 문명에 완전히 동화되거든요.
하지만 이 게르만족은 로마 문명에 전혀 동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노예제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경우 노예제에 기반을 둔 완벽하고 풍요로운 도시 경제였습니다. 하지만 게르만족은요, 노예가 없습니다. 여기는 민주화 평등 의식이 상당히 강해서 절대 같은 종족을 노예로 부르는 경우가 없었죠. 물론 소수의 노예가 있긴 했지만 전부 게르만족이 아닌 이민족이었습니다. 그나마도 그 노예를 절대 때린다거나 가두거나 혹사시킨다거나 그런 일은 있지 않았죠. 자, 노예제가 없으면 막대한 부와 병력을 소유한 귀족층이 등장하기 어렵죠. 아울러 선진 상업 경제와 노예제를 활용하는 도시 경제에 적응할 수가 없겠죠. 자, 게르만족이 접수한 이후 노예제 기반 약화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시의 쇠퇴로 이어지고요. 나중에는 생존을 위해서 전부 농촌으로 이동해서 자급자족형 경제를 만듭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장원 경제라고 하죠. 봉건제도가 이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노예제 유무에 따라서 결국 게르만족이 로마 사회에 동화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게르만족은 문자가 없고 또 문맹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맹이라서 그리스 로마 문명의 찬란한 그 문명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읽어야 되는데 라틴을 알고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데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이 무너진 로마 문명이 오히려 이 게르만족에 동화되는, 그러니까 문명의 암흑기,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왕과 제후는 군신 맹약을 맺었고요. 이것은 형식상의 상하 관계에 불과했고 정치적으로는 평등했죠. 그러니까 국왕은 힘이 없는 거예요. 국왕의 힘이 미치는 곳은 어때요? 자신의 개인 영지, 왕령 영지일 뿐이고요. 이러니까 이것은 중세 유럽의 왕권 약화와 정치 분열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 게 누굽니까? 로마의 감독, 나중에 교황으로 우뚝 서는 바로 그 교황입니다. 이 교황을 통해서 이 모레알 같은 중세 유럽이 나름의 통일성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총 8번의 영상을 통해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의 역사,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중세 유럽의 역사의 그 뼈대가 되는 그 뼈대를 한번 잘 좀 구축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살을 붙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